출생 반점. 15세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일을 하며 흑사병을 피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날 정원에서 당근을 집으려고 몸을 굽히는데 참견쟁이 이웃이 당신의 등에 있는 출생 반점을 봅니다. 그는 "어이, 멋진 출생 반점이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쳤다. "마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마녀 재판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었다. 그 시절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의 출생 자국을 악마의 표시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악마가 지구에 내려와서 당신의 피부에 작은 낙서를 하고 악의 가족에 가입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1분 만에 아주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미쳐갑니다. 왜냐하면 이 악마의 표식들이 악한 마법으로 인해 무감각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마녀 사냥꾼들은 아픔을 테스트하기 위해 바늘로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다른 속임수가 있었는데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축하합니다. 너는 마녀였어. 하지만 어떤 마녀 사냥꾼들은 겉으로는 찌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종류의 신축성 있는 바늘을 사용했지. 그리고 그들의 편집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네가 바늘에 반응하더라도 그들은 네가 연기한다고 말하곤 했거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넌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어. 이게 너한테 어처구니 없게 들린다면 다음 이야기에 깜짝 놀랄 거야. 몬유병. 사람들이 모든 것에 미신을 가졌던 그 시절에는 눈을 감고 밤에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마치 마녀의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없어서 "아, 저건 그냥 나의 삼촌 테드야. 그는 수면 장애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단순히 삼촌 테드가 악마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고 그를 향해 횃불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잠자는 동안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것이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잠자는 동안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이 악의를 가진 주문을 외우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날 우연히 무언가 나쁜 일이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대장장이의 말이 감기에 걸렸다면 마을 전체가 당신의 삼촌 테드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챘겠지만 중세시대의 몽유병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 침대에서 중세의 것들을 꿈꾸며 편안히 있다가 다음 날에는 마을의 마녀 재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휘파람을 불다. 주의해. 여기서부터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지역에서 특정 멜로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어떤 멜로디는 휘파람을 불면 이웃의 지붕을 중세 프리스비로 바꿀 만큼 강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우유를 응고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휘파람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이웃 마르타의 아침 식사를 망치는 것 이상으로 목표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마녀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지 멜로디의 종류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휘파람을 부는 장소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어떤 나무 근처에서 휘파람을 불면 당연히 친구 마법사들과 모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묘지를 지나갈 때 휘파람을 불면 이는 죽은 자를 깨우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교회에서 휘파람을 불면 맞습니다. 그것도 마녀라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특정 멜로디가 동물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한 소가 당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는 건 당신이 휘파람을 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 소 바니 때문에 마을 광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항상 이상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악마가 왼손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면 마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이상 기묘해진다. 만약 당신이 왼손잡이라면 법정에서 당신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당신은 진실, 오직 진실, 아무것도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 1 더하기 1은 2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악마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왼손잡이라면 2010세기에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쓰고 난 후 더러워진 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품. 좋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과민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하품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면 마치 악마에게 빨간 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맞아요, 악마요. 그 생각은 하품이 영혼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나가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것은 다시 악마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흑사병 동안 사람들은 파리처럼 쓰러졌고 주요 증상 중 하나는 과도한 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중세적인 방식으로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하품이 죽음이 영혼을 빼앗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악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품을 할 때마다 입 위에 십자가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물쇠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집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계속 하품하는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하겠죠? 그런 아기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하품을 하고 십자가의 신호를 할 만큼 크지 않을 때 성인은 대신 그것을 해줘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신호 없이 하품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바로 악마의 편에 있다고 간주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 특히 검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중세시대에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그건 글쎄 고양이는 야행성이어서 좀 신비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널 죽일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쳐다본다는 이유였어. 그래서 내 이웃 마르타가 내 고양이들을 봤을 때 그녀는 내 고양이들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 아니요, 마르타는 악마의 애완동물 군대를 기르고 있다고 현지 사제에게 달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경로한 군중 앞에 서서 당신의 고양이가 영혼이 아닌 쥐를 쫓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양이는 해충 방제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쥐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는 만약 당신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비디오를 주목했다면 당신의 집에서 옛 흑사병의 확산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미신에 따라 결정되던 시절이라 논리가 맞지 않았어요. 당시 판사들에게는 고양이의 골골소리가 비밀 주문이고 울음소리는 지하세계로 보내는 비밀 메시지였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고양이가 당신 근처에서 재채기를 할 때 더욱 심해졌죠. 우리는 이미 고양이가 악마와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고양이가 당신 근처에서 재채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 이제 점을 연결하면 고양이가 당신 가까이에서 재채기를 하고 그 고양이가 악마의 친구라면 당신도 악마의 친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당신의 소중한 이웃들의 눈에 그것은 물론 당신을 다시 마녀로 만듭니다. 맥주 만들기. 오늘날 맥주를 직접 만드는 것은 힙스터 취미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맥주 만들기가 매우 흔했고 여성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맥주를 너무 잘 만드는 여성이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맥주 양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맥주는 마을에서 최고입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웃들은 냄비에 주문을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맥주가 그렇게 맛있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당시 마을의 지식인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세 양조 설정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큰 양조 냄비와 그것을 휘젓는 견고한 막대기를 갖춘 양조 장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곡물에서 쥐를 쫓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한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 시대의 평범한 양조장 세팅이었지만 고전적인 마녀의 전형적인 초기 도구이기도 합니다. 당시 마을의 미신적인 지식인들에 따르면 큰 냄비는 마녀의 물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당신의 막대기는 변장한 빗자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양이를 더하면 당신은 지옥의 악마들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의 고정관념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죠. 치즈를 너무 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모두가 치즈를 만들려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당신의 치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리미하답니다. 왕의 성에서 열리는 연회보다 더 맛있어. 그리고 언제나 정말 언제나 완벽하게 나와. 이제 이웃 니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치즈는 엉망이에요. 마치 새로운 종류의 고물을 발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마리필리의 치즈는 벽돌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치즈 비법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치즈의 품질에 있어 박테리아와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치즈 게임에서 완전히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치즈의 품질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마녀가 다른 사람의 치즈 품질을 마법으로 빼앗아 자신의 치즈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것을 믿었습니다. 쌍란을 가지세요. 16세기 스페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암탉이 쌍꺼풀 달걀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추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쌍꺼풀 노른자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닭들에게 저주를 내렸거나 그 이상한 달걀들을 마법의식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마을 친구들은 다시 한번 당신을 화영대에서 뼈까지 태워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지원하고 싶으시면 구독하시고 여러분을 매료시킬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